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비례정당 논란이 뜨겁습니다. 공천 잡음 또한 끊이지 않아 여야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총선까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 역시 총선의 향방을 더욱 가늠하기 어렵게 합니다. 4.15 총선의 주요 변수들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여야의 명운이 걸린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사태 여파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과 여당이 주장하는 야당 심판론이 선명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비례정당 역시 이번 총선의 중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맞서 민주당이 범진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하자 여야는 서로를 향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이라는 반칙과 편법으로 의석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민주개혁 진영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으로 이 반칙과 편법을 응징하고 민주당이 스스로 말 바꾸기를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우리 미래통합당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후한무치합니다. 한편 정의당이 비례정당 불참을 선언하면서 연동형 비례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국민 여러분께서 위성정당, 꼼수정당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야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시스템 공천과 인적 쇄신을 앞세웠지만 공천 불복과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면서 당내 갈등 봉합도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로 치닫는 4.15 총선,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는 무엇인지 이번 주 이슈 토론에서 집중 진단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김태일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 교양대학 김형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대 교양학부 최창렬 교수십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이현출 교수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분 반갑습니다.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 판을 흔들 최대 변수 뭐라고 보고 계시는지, 즉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패널분들 시각부터 좀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일 교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흔히 뭐 선거하면은 구도, 인물, 이슈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요. 네. 구도는 뭐 어쨌든 양자 대결 구도로 이렇게 굳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인물 면에 있어서도 뭐 특별한 어떤 쟁점이 이번에는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변수라고는 이제 이슈 문제일 텐데 그 이슈 중에서도 역시 현안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방역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그렇겠죠. 또 예. 그와 연동되어 있는 이제 경제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하는 그 위기 관리와 관련된 쟁점을 둘러싸고 아마 정치 세력들 간의 공방이 뜨겁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형준 교수께서는 이번 총선판의 최대 변수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번 총선이 갖고 있는 먼저 함의를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여야 모두 전국적 선거에서 3번 연승을 했지만 4번 승리한 정당은 없습니다. 네. 16년도죠. 2016년도에 지금 현재 집권당이 총선에서 승리했고 2017년 대선에서 승리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까지 그렇습니다. 합해서. 네. 그리고 4번째 이제 치러지는 선거인데 똑같이 보수 정당도 보면은 2006년도 지방선거, 2007년도 대통령 선거, 2008년도 이겼어요. 총선에서 4번 연속 승리한 정당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여당이 승리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선거에서의 정당 재편성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최대 변수가 뭐냐. 총선은 정권을 심판하는 겁니다. 네. 역대 총선 98년서부터요. 2016년까지 8번 총선을 치렀는데 집권당이 단독 과반수를 이룬 번은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3번도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2008년도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2달 만에 선거가 치러졌고요. 네. 2012년도에는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있었어요. 그 외의 선거에서는 모두 집권당이 패배했다. 다시 얘기해서
결국은 총선에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부가 잘했으면 지지해 주는 것이고 못했으면은 결국은 응징하는 건데 현재의 가장 최대 변수는 이 정부 3년 집권에 관련된 심판이 최대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정권의 성적표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최창렬 교수께서는요. 역시 코로나19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변수, 이제 그 변수하고 또 비례정당 변수. 또 구체적 앞서 두 분이 이제 전체적인 말씀 하셨으니까 좀 강론의 말씀을 드리면 네. 비례연합정당이라는 정당을 민주당이 지금 이제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 이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비례정당에 대한 여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것 같고 또 코로나19가 처음에는 정부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여당에게 이렇게 해왔는데 아직도 한 달 남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작동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의외로 분위기가 좀 잡혀나간다면 역으로 오히려 여당에게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지금 유불리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코로나19라는 게 변수가 될 것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역시 이 정부에 대한 평가의 문제예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쟁점이 되기 전에 여러 변수가 있었어요. 지난해 조국 사태를 겪고 또 이제 청와대 관련 수사들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잠시 묻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 국면에서 선거가 이제 26, 27일 날 후보 등록이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에 그렇습니다. 돌입하는 거니까 그때 다시 쟁점화 된다면 이것도 또 하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볼 때 비례정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판단 여부 그리고 정권에 대한 어떤 평가 문제 역시 총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 내지 평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게 반드시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만 아니에요.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아우러지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실 교수께서도 뭐 비슷한 생각이시겠지만 혹시 또 다른 시각이 있으시면.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대통령 집권 중반기에 이루어지는 총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망적 투표보다는 회고적 투표 쪽으로 방향이 무게가 실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고적 투표로 본다면은 뭐 최근의 쟁점은 최 교수님 방금 언급을 하셨지만은 그동안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이 옳았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코로나 감염병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테고, 네. 또 이제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뭐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와 결과 뭐 이런 부분에 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다 지금 말씀하시고요. 예. 이제 저 정권 중간에 이루어지는 이제 평가적 선거이고 네. 또 회고적 쟁점이 이제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총선에서의 변수가 네, 되는 그런데 거고. 한 가지 좀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안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간에 있었던 어떤 누적적 위기의 과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덮여버릴 가능성이 묻혀졌다.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쟁점이나 또 현재 이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누적된 위기라기보다는 덮쳐진 위기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안 과제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회고적 평가는 좀 줄어들고 묻히지 않겠느냐. 네. 오히려 전망적인 성격이 더 강하지 작동할 수도 있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본다면은 네. 여당은 수세적이고 야당은 공세적인 이런 이제 그 상투적인 중간 평가적 선거 구도가 네. 조금 바뀌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당이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말씀 나오신 김에 이제 코로나 사태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그러니까 동의하기 힘든데요. 예,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코로나 네. 사태가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이게 코로나 사태는 촉발 요인이에요. 지금 현안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한 이슈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많은 국민들은 이미 결정한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네. 특히 세 가지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경제 정책의 성과를 냈느냐 못 냈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득주도 성장이 왜 나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이 기대한 만큼의 과연 일자리를 만들어냈는지 기업의 경쟁력을 높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역대 모든 정부에게 통용이 되는 건데 그 정부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과연 훼손됐느냐, 특히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 조국 사태 이후에 이 정부의 도덕성은 완전히 붕괴됐다. 이런 쪽에 그런 그 평가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 것이지 코로나 사태에서 뭐 초기 대응은 못했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한테 유리하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실제로 국민들은 굉장히 쌓였던 것이 폭발할 폭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집권 3년 끝나는 이 시점에서는 기대보다는 성과,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특히 경제적인 응징 투표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건 경제고, 이 경제가 나빠진 것은 무엇 때문에 나빠졌느냐, 코로나 때문에 나빠진 거냐, 다른 요인이랑 같이 함께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선거에서 집권당이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반에는 완전히 코로나19는 뭐 압도적으로 야당이 유리한 이제 쟁점이었는데 뭐 이런 걸 이 코로나19 같이 이 엄청난 미증유의 사태를 정치적 유불리로 한다는 것 자체가 민망하긴 합니다만 굳이 분석한다면 그러나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조금씩 피로감도 생기고 시간이 오래 가면서 아직 한 달 남았거든요. 네. 만약에 조금 분위기가 진정되는데 간다면 의외로 우리 정부가 여당이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말실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했구나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당에게 불리하게만은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예. 이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코로나 문제는 아직 사태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진행 중인데요. 코로나 문제는 사실은 지금 정부의 대응이 뛰어나서 뭐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5년에 우리가 메르스 사태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이후에 감염병 대응 체계랄지 특히 뭐 조직, 인력 많은 부분이 의료 시스템이 보강이 됐죠. 그래서 우리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감염병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초기에 초동 단계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도 이번에 여실히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권의 책임이 막중하죠. 뭐 이후에 대응을 잘했다. 물론 총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 진두지휘하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매우 안심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이 대목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책임을 피해 나가기는 매우 어려운 이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선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죠. 김태리 교수께 뭐 좀 사실은 우리 이현철 교수님 말씀처럼 그 전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학습 효과의 덕분으로 튼튼한 이제 시스템을 갖추어졌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보면 이 문제가 성공적으로 좀 관리되어 가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이탈리아로 갈 것이냐, 한국으로 갈 것이냐, 뭐 이렇게 세계적 관심사가 모여져 있듯이 우리나라는 비교적으로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현재 집권 세력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만들어진 이 상황이 생존과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야의 기본적 구도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요일 날 저녁에 통과된 그 추경 문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보수 정당은 왜 그렇게 재정 지출 갑자기 확대하느냐, 여전히 또 국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해서 포퓰리즘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야당이. 그러나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생존과 생명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도 그 얘기를 이제 거둬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야가 서로 손잡고 이렇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지금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회고적 평가보다는 전망적 평가를 더 중요하게 작동케 만드는 뭐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정치 쟁점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상황은 또 이 현안은 집권 여당에게 불리하지 않은 요소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 불리하지만은 않은 요소다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이제 완전하진 않지만, 근데 처음 얘기됐던 뭐 정치개혁연합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배제해버리고 시민을 위하여라는 그 플랫폼을 선택해가지고 이게 조국수 촛불 집회를 주도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거기다 또 얘기됐던 녹색당, 미래당, 민중당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추진했던 비례연합정당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이제 미래통합당이 했던 건데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같다 하더라도 그래도 애써 좀 민주당은 두둔한다면 그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는 좀
사회적인 소수나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소대표된 계급이나 직군들 좀 대표시키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소수 정당을 예. 보호하자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비례연합정당의 목적은 어쨌든 간에 미래한국당에게 일당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건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거기에 이제 소수 정당들이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신 기본소득당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럼 그나마 좀 어느 정도 미래한국당에 비해서는 조금 취지를 살 수 있겠다, 취지를. 그래서 좀 두둔을 했는데 네. 지금 말씀처럼 보니까 녹색당이나 미래당도 좀 배제되는 것 같고 또 정치개혁연합보다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시민위원회라는 플랫폼에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 걸 보니까 소수라는 게 그 성소수자 문제도 지금 녹색당이나 이쪽이 좀 주장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제가 그래도 억지로나마 논리를 동원해서 민주당을 좀 두둔해 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더 퇴색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본 관점은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었고 명분을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는 거는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가하는 이유를 자기네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미래한국당처럼 정당, 특히 민주당이 주도하지 않는 거다라는 첫 번째 이유를 대고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는 참여할 아니다. 뿐이다. 예. 우리 참여할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네. 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적폐 세력인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되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라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도하지 않는 참여만 한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선정한 비례대표 후보는 후순위로 하겠다고 공언했어요. 아니,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어떻게 민주당이 공공연하게 우리를 후보로 뒤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네. 언제까지 참여할 거 시한까지 줬어요. 이거는 자신이 주도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미래통합당 야당이 일당이 되는 게 왜 뭐가 나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2016년도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됐거든요. 네. 한석 차이로 한석 그랬죠. 나쁜 건가요? 정부가 잘못했으면 심판받고 그러고 나서 야당 일당 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비례정당을 만들 수 있는 논리가 될 수 있나요? 마지막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이 비례정당 만든다고 한다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얘기하잖아요. 국민을 탄핵하는 건 국민이 하는 것이지. 결국은 잘못했으면 탄핵받는 것이 그게 왜 제도랑 문제가 있느냐.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 꼼수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다. 그리고 네. 정당 정치를 훼손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정직하지도 못하다. 정말 자기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네. 미래한국당처럼 미래통합당처럼 정당을 만들든지 해야지. 그걸 결국은 지금 어떻게 하세요? 정치개혁연합은 버거운이가 쓱 빠지고 시민을 위하여라고 조국 수호 집단과 같이 이러한 코미디가 과연 있을 수 이게 무슨 대한민국 집권당이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요 이거는 괴물입니다. 네. 이건 부더기 법안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번 끝나고 나면 반드시 폐기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운명에 처했다고 봅니다. 뭐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고 이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다른 몸이 조금 또 다른 있습니까? 점이 네.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재 지금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 치열하게 지금 공방을 하는 그 쟁점이 뭐냐 하면 서로 상대편이 선행 요인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또 뜻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양측이 서로 다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선행 요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그것 사실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현재 상황에서 양 정당에게 이제 기대할 것이 있다면 적어도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실현하고자 했던 소수적 가치의 그 대표와 정치적 다양성의 증대라고 하는 네. 이 가치와 목표를 어떻게 이 과정 속에서 실현해 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두 정당이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의 중요한 기준이 되리라고 봅니다. 선행 요인 제공은 사실은 논쟁은 좀 이제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 최창렬 교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조금 나은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니까 어쨌든 여러 소수 정당들을 함께 아우러서 뭔가 비례전담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미래통합당보다 좀 나은 측면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그 미래통합당하고 별로 다를 바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민주당이 비례정당에 참여한다는 건 진짜 명분과 실리를 다 잃은 행위다. 실리도 이렇습니까? 실리도 이렇다고 봐야죠. 저는 방금 말씀하신 김 교수님 말씀하신 명분, 이게 참 소수자의 대표성 증진시키고 또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 대표성이 강화돼야 된다. 이거 정말 좋은 취지죠. 그런데 그 명분이 크게 훼손된다. 네. 이러려고 이제 연동형 비례제 채택했냐, 이제 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명분 명분 다 잃어버리죠. 그다음에 실리, 오히려 여당으로서 강직하게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고 갔어야죠. 그러면 국민들이 이 정당이 그래도 다른 정당과 달리 사술은 쓰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해서 정말 실리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조차도 의문이 들 정도로 이것은 명분을 좀 패착이었다. 잃더라도 실리를 얻으려는 거 아닙니까? 실리를 적어도 비례대표에서? 몇석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정치에 두고두고 큰 걸림돌이 되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추구했던 정치의 본질을 국민들이 저렇게 왜곡해서 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만드는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한국당은 워낙 이제 그 비판을 많이 받았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이제 그 비판이 오래가고 있거든요. 좀 그래서 우리 김태일 교수 말씀처럼 지금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비판, 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진영의 분들은 비례연합정당의 비판을 많이 하고 또 좀 진보 성향의 어떤 진영에서는 좀 비례연합정당을 좀 두둔하면서 미래한국당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래한국당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둘 다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 두 비례정당 똑같다. 그러면 50보 100보예요. 맹자에 나오는. 50보 100보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굳이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비판을 더 강도를 높이는 것, 미래한국당에 비해 그것도 특히 불편해요. 미래한국당이 처음에 잘못했어요. 완전히 잘못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비례연합정당 민주당이 그 왜 너희들은 따라가느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게 어렵지만 같은 무기로 똑같이 비판받아 마땅하다. 좀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제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뭐 개문 발차했든지 출발했기 때문에 이 사안이야말로 비례정당 관련 사안이야말로 4월 15일 날 다음 달이죠. 유권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제는. 당연히 그렇죠. 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한국당을 만든 게 잘못이지. 아까 교수님께서 선거법이 잘못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원칙대로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갖고 있는 취지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 안을 한번 보세요. 225대 75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걸 시작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은 너무 지나치게 정의당에게 많은 의석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비토를 놓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절충을 했어요. 그 절충하는 방법이 그럼 현행강 그대로 25대 47석으로 가져가는데 거기서도 끝나지도 않았어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47석 중에서 30석만 캡을 씌워. 저는 선거제도를 한 30년 연구한 연구자 입장에서 이러한 회개한 논리는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통과되기 이전에 만약에 50% 준 연동형 비례대표 채택을 하면은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비례전문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 하지 말고 다시 원점 시작했는데 그걸 무시한 상태에서 12월 27일 날 강행을 했고 그러고 나서 당연히 실리를 추구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자신들이 얘기했었던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맹점을 파고 들어간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인데 그 당시에 논평이 어떻게 됐었죠? 민주당이 저런 쓰레기 가짜 정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민주당은 다소 의석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것을 하겠다. 국민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등등 여러 가지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서 하려고 하지만 결국 뭐냐면 국민에게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기만한 겁니다. 그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 전망교 투표 말씀하시는데요. 대통령 선거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부를 심판해야 되는 요인은 쌓이고 있어요. 저렇게 집권당이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 저는 그래서 당고도 필요 없어요. 심상정 대표가 얘기한 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꼼수에 불과하다. 반칙과 꼼수가 난무하고 있는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이걸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잠깐만요. 끝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양비론적인 부분들에서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처음에 설계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지, 이게 이 제도가 어떠한 정책 효과를 가져오냐에 대한 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만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이다라고 네, 하는 네. 이러한 부분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최 드리는 교수님 겁니다. 말씀하시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도 누구보다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제도는 말이 안 되는 제도예요. 네. 지금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지금과 같은 선거법은 그죠. 폐지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은 이제 그 다당제라든지 협치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말하자면 이제 거대 정당에 의한 뭐 대립 구도, 지나치게 이제 갈등 구도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니까 이걸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자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네. 225대 75로 했을 땐 좀 그래도 이게 뭐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250대 50으로 바뀌었다가 또 현재 현행대로 253대 47로 돌아왔단 말이죠. 게다가 또 47석 중에서 30명만 준연동형으로 하고 17석은 병립형으로 한다. 네. 이거 이미 다 지적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런 누더기 제도가 어딨냐라는 비판 다 해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한국당도 미래통합당도 그 당시에 나중에 이제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대단히 이 논의 자체에 참가를 안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대안이라고 내놨던 게 비례대표제 폐지로 나오면서 이제 이성정당이 나왔던 거라서 어쨌든 미래한국당이나 이번에 민주당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선거 끝나면은 네. 바로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완전하게 제도를 뜯어 고치든지 네.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비례대표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비례대표 폐지를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인데 네. 지금 뭐 논의가 약간 딴 데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그 말씀하신 김에 네. 그럼 총선 후에는 개정이 불가피하다? 저 뭐 개정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방향으로? 비례대표도 폐지하든가 그것도 논의해봐야 되고 비례대표 이 폐지 제도는 자체? 무조건 폐지해야 돼요. 250대 50으로 가든지 아니면 225대 70으로 가든지 독일처럼 1대1로 가서 150대 50으로 가든지 아니면 현재 이분은 뭐 캡인지 뭔지 이것도 바꾸고 이렇게 네. 돼야지 의미가 있지. 지금 보세요. 완전히 제도가 잠깐만 무너져 있잖아요. 말씀하시고 추가적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선거 잠깐 짧게, 제도는 비례성보도 중요하지만 권력 구조와 선거 제도 간의 조화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채택하는 나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바꾼다고 한다면 정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하고 그리고 개헌까지 하면서 조화를 이뤄내고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식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것도 꼭, 이제 뭐, 꼭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왜 이게 폐지해야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요. 비례선거연합정당을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되면은 각자 정당으로 각각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좀 이거는 따지면 짚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정당 정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요소가 네네.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당연히 선거제도는 개혁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네. 드립니다. 지금 이 제도가 뭐 꼼수라고 하는 것은 양대 정당이 꼼수를 부렸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또 스스로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이 제도는 이제 고쳐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고쳐야 되느냐? 역시 비례성 강화를 통해서 정치적 다양성 실현이라고 하는 그 목표와 방향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현재 지금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뭐 캡을 씌우고 했는 이런 것들 다 떨구어 버리고 비례의 그 비중이 훨씬 더 크게 제도 설계를 이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의 어떤 규범성 이것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꼼수를 더 이상 못 부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적어도 비례성 강화를 통한 다양성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강한 신념을 갖고 지지를 갖도록 만드는 것. 뭐 이런 작업들이 이번 선거가 끝나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성정당 창당 금지 뭐 이렇게 된다 그건 이제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러나 법 만들기 이전에 어떤 국민적 합의, 국민적 규범성이 그것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현재 교수님 저 말씀 듣고 그게 튼튼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꼼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 말씀하시죠. 사실 이제 지금 선거 전에 뭐 선거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이건 이제 다음 국회 얘기인데. 네. 이때까지 선거제도라는 것은 합의가 매우 중요했거든요. 그 18대, 19대, 20대 들어오면서 늘 거대 여당도 정의당의 의견들을 항상 수렴을 했더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선거제도가 이번에 이제 아주 기형적으로 발전되고 꼼수를 부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목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선거제도, 의원윤리 이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의원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야말로 이해 충돌 아닙니까? 적어도 선거제도, 선거구, 또 의원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3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까지도 만들어야지 되지. 언제까지 당사자들이 게임의 룰을 만드는데 4년을 다 싸움박질을 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봐야 되겠냐. 네. 이제는 그건 안 되죠.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법원에서 바른미래당 셀프 제명 이른바 그거 안 된다고 가처분을 신청 인용해 버렸습니다. 그게 참 복잡해졌는데 문제도. 굉장히 더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만약에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의석을 얻더라도 원래 생각은 다 셀프 제명해가지고 원래 정당으로 돌려보낸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이게 안 제도에 되게 걸린 생겼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비례정당, 위성정당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한계라는 거는 오히려 정당 정치를 훼손시킬 그러니까 껍데기 정당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법원이 심판을 했잖아요. 셀프 제명 안 된다. 그럼 방법은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당을 해산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네. 또 하나 합당하는 방법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아마 미래통합당과 합당을 하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선거 연합정당은 여러 개 연합정당들이 후보를 내놨기 때문에 합당을 한다는 게 어디다 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해산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선거와 더불어서 바로 해산할 정당에다 투표를 해라? 이거는 국민들의 투표권을 선택권을 굉장히 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더 나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중앙선관위가 비례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TV 광고를 포함해서 토론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다죠. 아니 거대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TV 광고라든지 토론회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꼼수 위성 정당을 만드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21대 국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네. 또 이런 부분을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다당제는 선이고 양당제는 악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지금 많은 정치학자들 포함해서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데 왜 양당제가 악입니까?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미국 선거 정당 정치는 완전히 악의 소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뭐 뒤베르제 효과도 있지만 결국은 정당 안에서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크게 해서 양당제로 가는 것이 네.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따진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나서 어떻게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야. 현재 네, 같은 네. 상황 속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을 네.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좀 정리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두 분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비례가 정당이 참 문제가 많고 복잡한데 과연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까요? 국민들이 정말 알고서 이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뭐 위성정당이니까 비례 거기 찍어줘야지. 또 연합정당은 민주당의 연합 위성정당이니까 거기 찍어야지. 그렇게 할까요? 파괴력은 어떻게 보시면 각각 좀 우리 이 교수께서 먼저. 근데 이제 지난 17대 때 이제 비례대표제 1인 2표제가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분할 투표를 했습니다. 한 지역 정당, 지역구의 출마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거대 정당들에게 주고 비례는 뭐 이렇게 소수 정당들에게 주는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네, 그래서 정의당이 상당히 뭐 그렇습니다. 수혜를 그래서 이제 받았고요. 그때 민주노동당이 뭐 10석 이상을 얻어서 원내 진보 세력들이 진출하는 교두보가 됐다. 이제 이렇게 보고 비례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면도 그런 부분에 있죠. 그런데 요즘과 같이 정치가 양극화가 아주 극도로 심해진 상황에서 적어도 지지자들은 정교하게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럼 이 사람들 내가 이 정당을 지역구에서 누굴 찍어야 되고 비례에서 누굴 찍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투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사실은 그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네. 거대 정당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원래 취지와는 다른 전혀 방향으로 다르게 지금 가는 오히려 겁니다. 양극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네.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 교수님하고 인식을 같이 네. 합니다. 비례성 강화를 통해서 정치적 다양성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선악의 문제는 아닙니다.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현재 분단 체제와 지역주의라고 하는 이 구조와 결합된 이 양당 체제는 명백히 나쁜 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실현하지 않으면 이 정치 발전, 정당 발전도 이루어질 수 없고 또 김영준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 구조 문제도 어떻게 해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당 체제 하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해결과 정치 개혁의 한 그 열쇠로서 이 다당제 실현이라고 네.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 이번 선거에서는
진영 논리가 훨씬 더 지금 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 꼼수 논란을 둘러싸고 또 진영 논리가 강화되고 있으면서 중간 집단의 어떤 그 존재감은 지금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선거 이슈 중에 이 진입 단계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의제가 지금 갑자기 솟아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혹은 또 양측 다 그것을 즐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대 양당이. 그래서 진영 속에서 뭔가 자기 가치를 지켜야 네.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그 이전 선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겠느냐 네. 하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다양성 실현을 위한 정치적 기제로서 어떤 이 비례제도라고 하는 요소가 이번 선거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무의미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지난 2016년 총선 끝나고 나서 선거 후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지역구에서는 새누리당을 찍었지만 당시에 국민의당을 찍었다라는 사람이 한 2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었지만 그다음에 국민의당을 찍었다는 것도 15%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네. 분리투표를 한 거죠.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번에는 그 과연 분리투표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관심이 있는데요. 미래통합당에서 만든 위성정당의 미래한국당인 경우에는 약 미래통합당의 80% 정도가 미래한국당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나오고 있어요.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미래한국당을 지지할 것이다. 지지한다는 게. 그런데 하나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서 비례위성정당 참여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의 이제 그 트랩에 걸린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명부에 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명부에 누가 첫 번째로 나오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원 비례대표 꼬주기가 명단에.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명단에. 네, 네, 네. 그래서 의원 꼬주기를 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이유는 뭐냐면 비례 명단에 1번으로 시민을 위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역구에서 찍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시민을 위해서 찍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두 번째 트랩은 뭐냐면 지금 열린민주당이라는 것이 또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위성정당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미래통합당이 지지자가 미래한국당으로 가는 응집력과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분리돼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지켜봐야 할 전술이에요. 또 하나는 네. 뭐냐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고 판단을 한다면 의외로 중도층에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에다가 투표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네.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주의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정말 생각합니다. 흥미있는 결과가 될 것 같고요. 자, 뭐 변수 또 하나 있습니다. 공천 문제입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중요한 겁니다만 뭐 아직 완결된 건 아닙니다만 여야 공이 지금 후유증 겪고 있습니다. 좀 총선을 평가하신다면 지금까지 공천 진행된 거 여야 모두 처음에 이제 미래한국당이 공천에서 좀 앞서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이제 미래 자유한국당과 여러 이제 뭐 세보수당 뭐 이른바 이제 전진당 미래통합당을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미래통합당 네,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한국당이 아니고 미래한국당은 비례정당이고 그렇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제 보수, 중도, 개혁 이런 것들을 어쨌든 잘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버무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그 아주 좀 부정적 이미지, 뭐 강경투쟁, 수구적 이미지 이런 게 많이 희석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일단 TK 물갈이라든지 불출마 선언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통합이 앞서 나가는 것 같다라는 평가가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제 그 잡음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개 역대 선거를 보면 물갈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인물 교체율이 높은 정당들이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공천에서 잡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당 또 반대로 말하면 공천 잡음이 대단히 두드러졌던 정당. 그게 지난 2016년도 정당 그 진보 논란 아니겠어요? 새누리당에. 네, 새누리당에.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선거 승부에 영향을 줘왔어요. 우리 경험칙으로 볼 때. 여러 변수들, 뭐 인물, 정책, 구도 이런 것과 함께 못지않게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그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 이런 것들이 대단한 변수 작용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지금 미래통합당이 처음 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네. 전 그래서 지금 황교안 원톱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김영호 전 공천관리위원장 지금 사퇴했고 김종인 전 대표도 지금 무산됐고 말이죠. 미래통합당과 이제 미래한국당 지금 미래연합정당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미래한국당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네. 미래한국당도 지금 한성교 대표하고 지금 황교안 대표하고 생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고 뜻대로 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당의 네,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미래통합당이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면이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네. 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청와대 참모들이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그건 썩 유리한 조건은 아니에요. 네. 그 이른바 친문이라는 어좀 프레임이 하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청와대 참모들, 그다음에 이른바 우리 586, 386 우리 얘기했던 그 86 그룹들. 86 그룹들의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청와대 참모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니까 이게 다 부정적 요인들이에요. 부정적 요인 중에서 어느 게 더 긍정적이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에 더 부정적이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는 현재까지는 미래통합당이 더 부정적으로 비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로서는. 좀 공천에서는 좀 현재 단계에서는 좀 불리해 보인다. 네, 미래통합당이. 공천 현 단계에서 잠깐 이 교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만 통합당이 과거에 20대 국회 공천 경우 이제 그 국민들로부터 큰 실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친박 논쟁들을 진박 벌이면서 감정에서.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표심에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뭐 그와 비교한다면은 사실은 이번 공천은 매우 뭐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다. 야권의 통합의 효과도 거양하면서 나름대로 인물 교체의 뭐 효과도 동시에 얻었다. 이제 그런 측면을 저는 조금 강점을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 공천 같은 경우 이제 당원 투표 50%, 뭐 여론조사 50%뭐 이런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합리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당심에 밀려가지고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현상들. 그래서 이제 주로 전진 배치된 인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유권자들에게 비춰질 것이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이번에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양당이 교체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부작용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선거 말미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동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두 당의 공천 과정이 이제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데 혁신과 통합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좀 살펴보면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통합성을 굉장히 견결하게 유지를 해왔고 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미래통합당은 인물 교체가 아주 두드러지고 편하게 했죠. 그래서 혁신적 측면에 있어서는 미래통합당이 훨씬 더 역동적이 아니냐 뭐 이런 또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림자는 뭐냐 하면 현재 민주당의 경우는 그런 통합성을 유지했지만 뭔가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기존의 어떤 주류의 당파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좀 개방성과 다양성 실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변화가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변화가 많지 않았다. 네, 대신에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저런 이제 혁신적 공천을 할 경우에는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 위험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은 저렇게 혁신 공천을 할 경우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의 구심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황교안 체제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죠. 현재 뭐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다른 중요한 지역에서 기존의 중진급 중요한 리더들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다 불복하고 지금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고 지금 나섰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있으면 이거를 제어해 나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폭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여전히 미래통합당은 그 혁신적 공천과 역동적 과정을 사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좀 지켜볼 대목이 앞으로도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겠죠? 예. 저는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2016년도 이한구 공천 과정과 유사하고 지금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은 2016년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와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습니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016년도 이한구 공천위 체제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친박 강화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거 끝나고 나서 청와대 친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거의 더불어민주당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친문 현역 의원은 탈락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비문 현역 의원은 탈락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 70명 정도 청와대 출신이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 문을 두들겼는데 30명 정도가 진출했거든요.
이른바 친문 세력 친문 강화 쪽으로 세력화 갔다. 강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거의 2016년도의 새누리당에 유사하다. 2016년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제일 먼저 한 공천 내용은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해찬, 정청래, 정봉주 다 쳐냈어요. 그렇죠. 강성 친노를 다 쳐냈습니다. 심지어 임수경마저 쳐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386의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십시오. 김영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제일 먼저 한 내용을 보면 윤상현, 민경욱 포함해서 막말한 사람들 친박 쳐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박도 잘라내고 결국은 탄핵을 주도적으로 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지만 같이 잘라냈다는 거죠.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지금 비율로만 봐더라도 현재 교체율이 한 40% 됩니다. 네. 지금 미래통합당은요. 이쪽은 20%가 안 돼요. 그리고 다선 중진 의원이 전부 다 해서 70% 정도가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불출마를 포함해서 교체를 시켰거든요. 네, 네. 엄청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세부적인 거는 보질 않지만 누가 더 많이 나름대로 물갈이를 했느냐를 보고 네. 평가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역동성 있게 가다 보다 보니까 결국은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일반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당이 변화를 주도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잡음은 분명히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지금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는 혁신적이고 역동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상대적으로 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네, 그 이론이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 공천을 2016년도 이한구 공천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견하는 것은 저는 좀 적당하지 않다고 그 뭐 생각합니다. 친문 세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아니 말씀하시는 그 결과에 대한 측면은 뭐 그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한구 공천 과정이라는 것은 다 미워한 놈 잘라내고 친박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가 옥새 들고 나르샤라고 하는 네. 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공천 그 심사위원장이 제 멋대로 한 공천을 이한구 공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공천은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었습니다. 어쨌든 룰을 만들고 그 규칙에 따라서 당원 주권 또 유권자의 어떤 지지를 반영하는 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변화를 도모해 나가고 결론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현재 이번 민주당 공천이 이한구 공천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은 전혀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될지 몰라도 사실은 팔로 잠깐 듣거든요. 이제 그 민주당 공천이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뭐 50% 나눠서 친성당원 또 국민 일반 여론조사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 여론조사 응답이 가장 매우 낮은 상황에서 권리당원들의 비중이 매우 목소리가 커져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의 색깔을 좀 더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하는 그런 효과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는데 본선 경쟁력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또 우리가 관찰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건 먼저 마무리하고. 예. 자, 아까 이제 처음 얘기한 것과 비슷합니다만 이번에 정말 유권자들이 정권 심판을 쏠릴 것인가 아니면 야당 심판을 쏠릴 것인가 그러면서 또 어느 당이 좀 예를 들어서 뭐 과반 의석이라든지 일당이 될 것인가 전망도 같이 해주시면서 좀 해주시면. 아무래도 뭐 다들 말씀하는 것처럼 총선은 회고적 투표일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근데 이제 야당 심판론이 나왔던 이유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그동안 행태 때문에 야당 심판론이 나왔던 거거든요. 기승전 문재인 비판. 선거제 개혁 때도 전혀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그 당시도 항상 지금 거의 다 없어졌는데 좌파 사회주의 이런 프레임 가지고 계속 정부를 공격했거든요. 정당을 여당을 공격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도 유권자들이 보기엔 대단히 불편해 보였던 거예요. 강경투쟁 일관되고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사태에서 좀 더 극단적인 더 극우적인 세력과 뭔가 연대하는 것 같은 느낌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특정 종교의 특정 목사 있잖아요. 제가 뭐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그러고 난 다음에 통합과 중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게 희석됐어요. 그러니까 야당 심판은 많이 죽은 거예요, 지금. 그 전에 원래 선거는 야당 심판론보다는 정부를 좋게 평가할 것이냐 나쁘게 평가할 것이냐 이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제1야당 심판론이 나왔던 건 바로 그런데 기인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국면에 살아날 것인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역시 이번 선거는 정부 심판론이 더 많이 작동할 것 같은데 네. 그 정부 심판론이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작동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굳이 어느 당이 더 유리하냐. 이걸 지금 얘기하기 대단히 좀 조심스러워요.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네. 예. 아직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지금 영남권이 65석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당시에 여당이 10석 정도를 가져갔어요. 네. 지금 현재 여당. 현재 여당이요. 그래서 만약 지금 상태에서는 65석 중에서 아마도 민주당이 굉장히 고전할 거라는 게 지배적인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65석 중에서 60석 정도를 차지하게 하고요. 그리고 수도권이 122석인데 그 122석 중에서 지난번에 35석을 가져갔습니다. 당시에 새누리당이. 만약에 수도권에서 50석만 가져간다면 제1당은 저는 미래통합당이 됩니다. 네. 60석에다 50은 110석이고요. 그리고 약 한 20석이 들어가면 130석 아닙니까? 미래한국당이. 그리고 나서 지금 전부 다 해서 충청도가 27석이고 강원도가 8석이에요. 35석 중에서 지난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강원도하고 충청도에서 20석을 얻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일당이 숫자로 봤을 때 과반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론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일당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좀 보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은 뭐라 하냐면 자기네가 지역구에서 130석 얻고 그리고 미래통합 때 119석을 얻는다고 한번 그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네, 나왔는데요. 그게 거꾸로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당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 좀 그럼 드립니다. 구체적인 전망까지 해주셨고요. 이지 교수님께서는? 예, 뭐 이번 선거에 사실은 그 선거에서 야당 심판론이라는 건 없습니다. 정권 심판론이죠. 네. 그래서 이 집권 세력들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이런 정책으로 이렇게 우리 정치, 경제, 사회를 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온당한 거죠. 근데 이 집권 세력이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와서 선거를 치른다 이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이제 그건 사실 이제 야당으로서는 반면교사로 생각을 해야죠. 일본의 자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는 줄 정당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남은 기간 동안에 야당의 이제 역할인데 우리에게 표를 주면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수권 능력, 이걸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래야지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승리해서 또 그 약속한 것을 다음 21대 국회에서 자신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제 남은 선거 기간은 그렇게 서로 양당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선거 한 달 전 조사를 보면 현재 민주당이 조금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또 대통령 지지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선거 때 어떻게 될 거냐? 역대 선거를 보면 한 달 전 결과가 그대로 끝까지 간 경우도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끝까지 지켜봐야 될 상황이어서 아주 치열한 그 접전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분석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네. 회고적 요소는 두 정치 세력이 각기 다른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그럼 탄핵 이후 무엇이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현재 집권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래 니들 뭐 했니?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네. 받게 될 텐데 아마 집권 여당이 받는 질문이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 그 상황의 어떤 요소가 이런 회고적 질문보다도 전망적 질문에 더 많은 방점을 찍게 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거기에 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상황의 절박성 때문입니다. 정말 지금 힘듭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뭐 코로나19 때문에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 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두 당이 적극적으로 아마 뭔가 전망을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답을 내놔야 된다는 뭐 그런 말씀이시죠. 점이 중요한 어떤 평가의 결과로 작동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도 해보고 예, 예. 또 저희 희망 사항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들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 여러 가지 변수를 짚어주셨는데 또 하나가 참 깜깜이 선거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선거도 못하고 TV 토론도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례 후보를 낸 정당만 TV 토론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유권자들이 뭘 가지고 판단할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 남은 기간 여야에 당부하고 싶은 점 짧게 30초씩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먼저 이현철 교수께서 시작하실까요? 네,
정말 깜깜이 선거 문제입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유권자들이 사실 주권을 행사할 때는 뭔가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선거 한 달 전임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들이 지금 공약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큰 선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특히나 이제 정당 토론 뭐 이런 것을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공영방송이랄지 또는 신문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유권자들이 적어도 정보를 가진 시민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유권자들도 이럴수록 집에 배달되는 뭐 선거 공보를 할지 이런 정보들을 꼼꼼히 살펴서 올바른 투표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네. 최창렬 교수께서도요? 이거 어느 때보다도 이 쟁점축이 없는 선거인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선거를 뭐 가로지르는 그런 쟁점축이 없어요. 2016년도 때 그때 총선 때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이른바 경제민주화, 복지 이런 쟁점축이 있었거든요. 무상급식 과거에. 이번엔 그런 게 거의 없는 선거라는 거 하나. 또 하나 문제가 도대체가 이번 선거 국면처럼은 정당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거의 정당 이기주의에 매몰된 선거도 많지 않았다. 그게 이제 비례정당이 거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선거 과정 속에 또 코로나19라는 게 있고 그거야말로 유권자들이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선거.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가 투표율이 많이 낮을 것 같고 또 양대 정당의 구도는 더 강화될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의 반복인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에 덜 나쁜가를 철저히 봐라. 어차피 어느 정도에 더 좋은가를 요구하기엔 너무 지금 열악한 상황이니까 네네. 어느 정도에 덜 나쁜가를 철저히 봐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준 교수께서도 마무리 발언요. 예, 우리 선거라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의미에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김 교수님이 이제 전망적 투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기록을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여를 통해서 나라를 바꾸고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은 한 5분 정도만 투자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라든지 이제 곧 아마도 제가 볼 때요, 각 시민단체에서 각 정당들의 정책과 관련돼서 후보 공약 도우미 프로그램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길 들어가셔서 한 20가지 정책 항목에 대해서 설문을 하면은 대답을 하면 당신은 어느 정당과 가장 유사합니다라는 거를 알려주거든요. 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투표를 한다고 한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김태일 교수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이번 정당들이 그 공약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고 또 공천 과정이나 또 의제 설정 과정에서 특히 청년과 여성 의제를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리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정말 아주 크게 비판을 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뭐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 주권자들에게 뭔가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저는 뭐 김영준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극복 과정을 봐서도요, 우리 사회 전체의 시스템보다는 사실은 개별 의료진들의 어떤 헌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요. 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스스로 말하자면 자기 안보의 어떤 교양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국민들이 다 헤아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만 미디어가 이제 중요해지게 될 텐데 특히 SNS 미디어의 어떤 편식성 이런 것들은 좀 국민들께서 잘 헤아려서 극복해 가는 것이 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조언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패널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총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옅어질 수밖에 없는데 인물 정책 구도가 실종된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지, 또 비례투표는 위성정당의 대리전이 되지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부디 새로운 국회, 정치된 희망을 접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정치권이 분발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슈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